그럼 말해봐라. 내 집을 말도 없이 팔아버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해외로 니들 가족만 싹 다 이민 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이게 다 네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 진짜. 좀 그냥 알아본 거라고요. 민호 이 자식, 네가 책임져. 엄마, 솔직히 막말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집에서 계속 살 거냐고요. 나는 좀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좋은 방법을 말한 거라고요. 네가 말한 그 세련된 방법이 네 엄마 요양원에 쳐놓고 네 마누라랑 네 자식 챙겨서 해외로 내빼는 거야? 갑자기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겠네. 도장 좀 찍어달라는 둥 살살거릴 땐 언제고 뒤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큰아들은 이 말에 움찔거리면서도 마땅하게 대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너 말이야. 너는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아픈 네 동생한테까지 신세져가면서 살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일을 벌여? 너는 너 같은 건 이제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나는 이제 너에 대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때 정 씨의 분위기가 평소와 같지 않은 것을 눈치챈 큰아들은 악을 쓰던 중에 조금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일단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엄마는 당연히 대출 안 해줄 거잖아요. 나 이제 말하는 거지만 아직 사업빚도 있고, 그리고 애엄마랑 애들만은 진짜 번듯하게 키우자고 약속했다고요. 너랑 네 마누라랑 네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말년을 니들한테 담보 잡혀야 해? 누가 잘 먹고 잘 살지 말래? 니들 힘으로 하면 되잖아. 막말로 남이면 이런 일 눈 뜨고 못 저질러. 네가 지금 내 자식이라고 이런 일 벌인 거 아니야. 큰아들은 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우선은 축사를 급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이 상황을 포기할 수 없었던지 끝까지 정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수억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수 없던 겁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절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사람 사업도 잘 안 풀렸고 서울에서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내려와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생각해서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제 와서 저희가 계획한 일들을 다 취소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뒤바뀐 것도 죄송하고 요양원은 없던 일로 할게요. 저희 나간 뒤에 엄마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민호 저 녀석이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지 몸도 건사하기 힘든 와중에. 하지만 정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울분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너는 네 불쌍한 동생을 찜 다루듯이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자식 둘을 키우면서 어쩜 이렇게 다른지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너무 달라서 희한했다. 자식 하나 살리자고 다른 자식 하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나까지 못 살게 만드는구나. 지난 여름 큰 아들네 가족이 대뜸 들어와 정 씨에게 인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 씨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얼굴 보기 힘든 큰아들이었고 모처럼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왔기에 그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집사람이랑 애들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요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희 얼마간 여기 좀 지내려고요. 정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아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반가우면서도 다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지. 그런데 큰아들은 물을 한 잔 마시더니 주저하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저기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하던 사업 정리하고 지방에서 정착하려고요. 정 씨는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서울에서 옷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일은 어떻게 하고 온 거야? 그게 사업이 요새 잘 안 풀려서 접었어요. 대신 지방에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이쪽에 엄마 땅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근교 쪽에 크게 대형 카페 많이 지어요. 진즉에 이쪽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판단한 거죠. 뭐야? 엄마 땅을? 그건
그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야. 네 외할아버지가 엄마 물려주신 거고 갑자기 이렇게는 안 돼. 에이 엄마, 진짜 이번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생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업도 하고 엄마랑 같이 오순도순 함께 지내고 싶어서요. 정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건 좋은데 그 땅은 네 동생 민호 목도 포함된 거야. 네가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쟤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딱 잘라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대뜸 나서서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도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독립해야 할 때 아닌가요?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이사 내려오면서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도련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정 씨는 여전히 고민스러워했지만 마침 거실로 나온 작은 아들이 형과 형수를 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형이 잘 되면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집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서 나가면 돼요. 정 씨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호야, 이건 그 땅은 네 목도 있어. 이렇게 대충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수야, 이건 좀 생각해보자. 큰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작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진짜 달라요. 민호도 이렇게 양보해줬고 이 목까지 제가 열심히 살려볼게요. 작은 아들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거잖아. 형네 가족이 여기서 잘 정착하면 되는 거지. 나도 이 근처에 있으면 되고.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돌볼게요. 손주들도 있으니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날은 저녁 시간 내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 동네에 카페를 만들겠다고 조사해온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이 근처 부동산을 통해 조사해온 정보들과 나름 납득이 갈 만한 상황들을 정리해왔기에 결국 승낙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 큰아들은 정 씨를 데리고 법무사를 찾아갔고 여기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진짜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한 거야. 그간 옷가게니 핸드폰 가게니 할 때마다 엄마가 큰 도움은 안 되었다만 이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기왕 하는 거 잘해봐라. 걱정 마세요, 엄마. 저도 지금 가족들 생각해서 어깨가 엄청 무거워요. 잘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정 씨는 일찍이 이 땅을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될 줄 몰랐기에 마음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정순자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농사와 축사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자식들을 키워내는 데에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2세가 되는 큰아들 강민수는 어려서부터 야망이 컸습니다. 공부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로 나서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큰아들은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는 늘 어머니에게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쪽에 빠삭하다니까요. 그래도 몇 달 매출 꽤 이익을 봤어요. 조금만 더 투자해봐요, 저한테. 외삼촌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건 그냥 가족들 안에서 처리해야지 무슨 친척들을 끌어들여. 됐어. 이후론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여간 엄마는 너무 배포가 좁다니까요. 나는 천성적으로 아버지를 닮았나 봐. 아니, 외할아버진가?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재산도 척척 물려주셨잖아요. 큰아들은 매번 사업할 때마다 정 씨를 설득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압박감과 불안감도 엿보였습니다. 반면 큰아들과 나이 차이가 7살이 나는 둘째 아들 강민호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겼고 걷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적이고 활발했던 큰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주로 정 씨 곁에서 머물며 지방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성격이 순하고 착실해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농사일과 축사 일을 도왔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작은 아들이 정 씨는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민호야,
너도 나가서 이제 너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평생 엄마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 엄마, 저는 지금 이게 좋아요. 우리 집에는 저와 달리 머리 좋은 형도 있고 저 하나 정도야 이렇게 편히 살아도 되죠. 작은 아들은 정 씨의 걱정을 늘 별일 없는 듯 아주 가볍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노후와 형의 상황을 항상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늘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다리 장애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민호 너 말이야. 네가 농사나 축사 일은 잘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뭔가 더 도전하고 나가서 경험도 해야지. 남자가 언제까지 이런 지방에 처박혀 있을 거야. 형, 나는 지금도 만족해. 이렇게 엄마 곁에 있는 거 좋아. 이 지역에는 내 또래 사람들도 있어야지. 다들 서울로 나가면 어른들은 어떡해. 이게 내 숙명이라고 생각해. 작은 아들은 형의 무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형을 항상 존경했고 형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당시 작은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중에 1,0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형,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야. 정말 축하해. 와, 민호야. 너 이럴 땐 통이 크네. 고맙다. 형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도 작은 아들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조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조카들이 시골에 놀러 오면 작은 아들은 절뚝거리며도 함께 뛰어놀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정 씨는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민호 너는 참 마음이 예뻐. 형도 잘 챙겨주고 조카들도 네 자식들처럼 이렇게 예뻐하고 말이야. 엄마, 형의 애들은 나한테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나는 진짜로 얘네들이 너무 예뻐요. 잘해주고 싶어요. 작은 아들은 어머니와 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아들의 마음을 큰아들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언제나 은근히 무시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동생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정 씨는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제 간의 성격 차이가 크다 보니 늘 어딘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꿈꿨고 작은 아들은 형과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아들이 저렇게 대천 부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차도 2대나 끌고 왔고 그 안에는 이미 여기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듯 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하지 않고 조용하던 며느리는 자기 남편의 사업 때문인지 몰라도 정 씨에게 무척 살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어머니. 그래도 다 같이 어울려 살면 좋죠. 저는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후로 1달가량 한 집에서 사는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임시로 다니게 되었고 부부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은 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묘하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페 준비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일하면서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니들 할 일은 해가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큰아들과 며느리는 카페 사업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손주들을 은근히 정 씨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정 씨는 집에서 혼자 손주들을 돌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외려 정 씨의 집이 낡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화장실이랑 너무 불편하네요. 어머니도 집 좀 고치시지. 너무 좁고 추워요. 새벽에 불이 막 꺼지고 물도 안 내려가던데요? 정 씨의 집은 작은 아들 민호와 둘이 살면서 방 2개만 사용했고 화장실도 하나만 썼습니다. 집은 넓은 편이었지만 이제 한 가정이 같이 오다 보니 모든 방과 화장실 2개를 다 써야 했던 것입니다. 평소 건드리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공간에 대해 며느리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아주 자연스럽게 정 씨는 안쪽의 좁은 방으로 옮겨갔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정 씨가 평소 사용했던 넓은 안방에서 아이들과 자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큰아들과 며느리는 새끼 밥조차 정 씨가 차려주는 것으로 먹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이 눈치껏 생활비라고 200만 원을 주기는 했지만 정 씨는 갑자기 달라진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작은 아들이 간간히 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이 상황을 알아차렸고 어머니와 조카들을 돌보며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 형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 씨가 밥을 차리느라 허리까지 아프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아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형은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카페 준비를 한다더니 요즘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한 몇 달 여기 있다가 이제 저들끼리 나가서 살라고 할까봐. 그 카페인지 뭔지 근처에 얻으면 될 거 아냐. 이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은 묵묵히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챙기고 난방도 잘 되지 않는 방에 전기장판과 보온팩을 가져다 놓으며 정 씨를 보살폈습니다. 엄마, 제가 장도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밥 할게요. 애들도 있으니까 소고기 묵국으로 끓일까요? 얘네 매운 거 못 먹으니까요. 이 말에 정 씨는 또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어이고, 민호 이 녀석아. 진짜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나는. 네 형이 너를 딱밤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렇게 통통 뛰어다니고 도통 누구를 보살필 줄을 몰라. 장가 가서도 저러니 원. 한 번은 정 씨가 이 부분으로 큰아들을 야단쳤고 잠잠히 있던 큰아들은 오히려 작은 아들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정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호야, 네가 엄마랑 잘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보통 바쁜 게 아니잖아. 가족들에 대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나도 내 나름 충분히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거든? 그냥 그 정도 하고 너는 네 집으로 얼른 가. 아, 그래. 미안해, 형. 내가 너무 나섰나 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작은 아들은 속으로 형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어머니를 위해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큰아들 부부가 마을로 내려온 뒤 정 씨는 점점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카페를 준비한다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동안 마을 어른들은 이들의 무례한 태도와 행동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봐요, 순자씨. 큰아들이 여기 와서 카페 한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다녀?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놓고 몇 시간을 안 빼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 사람 그날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받아. 게다가 늦게 후다닥 뛰어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내가 이 집 큰 아들인 걸 알아봐서 망정이지. 정 씨는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처 신경 못 썼네요. 죄송해요. 애들이 바쁘다 보니 그랬나 봐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나 이런 불만은 단순히 주차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큰아들 부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큰아들 부부가 길가에 가구며 자재를 쌓아놔서 다른 차들이 통행도 못해요. 이런 식이면 어쩌자는 건지. 순자씨, 아들한테 말 좀 잘해줘요. 저기 순자씨, 큰아들 내가 뒷산길에서 막걸리 잔치를 벌인 것 같던데 밤새 얼마나 시끄럽던지. 게다가 남의 집 축사 앞에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치우는 게 말이 돼요? 그 집 며느리 불러다 야단쳤더니 외려 짜증을 내더라고. 정 씨는 점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요새 카페 준비로 바쁜 건 알겠는데 마을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어른들이 니네 왔다고 예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 어떡해. 큰아들은 민망했던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른들도 참 그런 게 불만이면 직접 말을 하시던가. 이장님도 그새 성격 엄청 괄괄해지셨던데요. 아무튼 알아서 할게요. 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카페를 준비한다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도 사람들과는 단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아들 부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 씨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 부부에게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우리도 여기서 잘 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해요? 이거 다 카페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갑갑하게 구시네 다들. 큰아들의 말은 점점 정씨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여기 사람들 너무 고리타분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끄세요. 그런 말들 다 무시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애들이랑 집에 계시면 돼요. 민수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겠다면서?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척지면 절대 안 돼. 너만 손해라고. 정씨는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큰아들을 믿고 맡긴 땅과 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형이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던 장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형이 카페 차리려고 받은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좀 같이 보고 싶어서요. 여기 와서 상담했다고 하던데 정확히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가보려고요. 형이랑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고 그럼에도 내심 궁금했던지라 작은 아들은 한번 맘먹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은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로 계약됐는데요. 카페라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정씨 아주머니 큰아들 말하는 거죠? 거기 안 그래도 요새 말이 많던데. 나는 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 말에 작은 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 자리를 카페 용도로 봐두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잠깐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엉망이 된 집 청소를 대신 하던 중 다소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네 가족이 대신 쓰고 있는 안방에서 해외 이민과 비자 관련된 문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박람회라든지 전문 회사에 가서 상담하고 받아온 팜플렛들이 가득히 있었고 작은 아들은 이걸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 그때 잠깐 집에 들린 큰 아들이 안방에 들어왔고 작은 아들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카페 준비한다더니 설마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 보니까 다 최근에 받아온 팜플렛 같은데. 그러자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해. 다 잘 되면 너도 좋고 엄마도 좋은 거야. 형, 이렇게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제대로 알고 싶어. 너랑은 상관없다니까. 아무튼 그래, 엄마도 나중에 모시고 갈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좀 있어라. 괜히 나대서 잘 될 일 망치지 말고. 형,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그냥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야. 형이 가족들 신경 쓰느라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자세히 물어봐도 되잖아. 그니까 네 인생이나 신경 쓰라고. 나는 내 애들 너처럼 이런 지방에 처박혀 살게 하기 싫거든. 그게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야. 네가 뭘 알겠냐? 작은 아들은 형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릴까 고민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도 충분히 형의 돌발적인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심히 충격받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이 대출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 들어온 형수는 본인의 도련님인 작은 아들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고 조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집을 어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쳐서 잠든 쪽방 한켠의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작은 아들과 정씨를 버리지 않았던지 너무 늦지 않은 타이밍에 작은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윽박지름을 견뎌가며 그새 몰래 부동산이며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닌 결과 역시나 형인 민수가 카페를 알아본 적이 없고 계약한 내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형의 압박에 눌려 참았지만 세 번째 찾아간 부동산에서 너무나 소름 끼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저희 집을 내놨다는 거죠? 매물로. 그 사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요. 큰아들은 본인 어머니와 동생에게 아무런 논의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작은 아들은 형이 해외 이민을 준비하며 어머니를 데려갈 계획인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을 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까지 들고 자신을 찾아온 동생에게 큰아들은 어지간히 짜증이 났던지 마구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작은 아들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
해외가 아니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카페를 안 하고 거짓말로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걸로 형네 가족들만 해외를 가겠다는 거야?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고?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요양원 되게 잘 돼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집보다는 훨씬 낫지.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엄마를 모실 건데? 엄마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쪽에서 좀 제대로 된 인간들과 어울리는 게 나아. 말도 안 돼. 그걸 왜 형이 정해?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셨어. 형네만 없으면 된다고. 형네 가족이 내려오기 전까지 엄마는 무던하게 잘 살았어. 이건 엄마를 완전히 배신하는 일이야. 입 다물고 있어. 너 엄마한테 입 뻥긋해서 일 피곤하게 만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뭐? 배신? 웃긴다 너.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이야. 넌 진짜 엄마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안 되겠어. 나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그러자 순간적으로 불이 확 하고 일어났고 작은 아들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뺨을 감싸며 만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큰아들은 위협적으로 작은 아들을 붙들었고 두 사람 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 엄마는 이런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는 게 더 불행한 거라고. 좋게 환경 바꿔준다는데 왜 네가 나대? 까불래 진짜? 형, 이건 엄마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야.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서 형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불행 같은 소리 안 해? 네 걱정이나 해? 객관적으로 네 조카들부터 생각해봐. 얘네들은 해외에서 제때 교육받아가며 멀끔하게 키울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을 너처럼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썩어가게 둘 것 같냐? 이 말에 작은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때야말로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이곳에서 자라고 싶어서 자랐던 게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고 다리를 절게 되었고 형을 따라 서울로 나가 생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도 착실하게 엄마와 형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형은 자신을 짐작도 못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형수까지 그런 형의 생각을 잘하는지 집안에서 마주쳐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멸시와 고통 가운데 많은 것을 눌러왔던 작은 아들은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형, 난 이곳에서 썩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야. 사고로 이렇게 됐고 엄마와 형을 돕기 위해 이곳에 남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걸 왜 그렇게 저주하든 말해? 내 인생을? 왜 형이 판단해? 게다가 엄마의 인생까지 멋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다니. 용서 못해. 작은 아들은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일어나 멱살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난 숱하게 참으려고 했어. 형이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싶었으니까. 근데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니 이건 안 돼. 이제 나랑 형은 완벽한 평행선이야. 형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일어나 작은 아들은 거칠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형으로부터 들은 매서운 말들과 손길을 기억하며 연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기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계신 축사 방면으로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 서러움을 참고 독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축사에서는 여느 때처럼 정 씨가 소들을 돌보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늘 익숙했던 그 풍경이 새삼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정 씨를 보자마자 숨을 토해내듯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정 씨는 작은 아들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민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너를 때린 거야? 작은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용건부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형제가 닮아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고 본론부터 얘기하는 것. 그러나 큰아들인 민수는 자기 이익만, 작은 아들인 민호는 남을 위한 일을 먼저 말합니다. 엄마, 형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땅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카페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상했던 대로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어디서 잘못 들은 얘기 아니야? 카페를 안 한다니? 해외? 요양원? 그게 다 뭐냐고? 작은 아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 발견할 때마다 찍어두었던 해외 비자 관련 문서,
요양원을 알아본 내역 그리고 부동산의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는 내용까지 전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그동안 볼 때마다 찍어두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여쭤보고 듣게 된 내용이에요. 저는 정말로 형이 엄마와 형네의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실망했어요. 정 씨는 작은 아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손이 떨려와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들 두 놈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고? 민호야, 네 형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정 씨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급하게 축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치가 워낙 빠른 편이라 정 씨의 표정과 그 옆에서 굳은 얼굴로 노려보는 작은 아들을 보며 이미 상황 파악을 한 듯했습니다. 엄마, 저기 민호,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예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세요. 네? 오해? 이거 뭐야? 이거 다 설명해봐. 너 좀 이상했어. 그래도 하도 난리를 치길래 엄마가 그간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가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야? 뭐? 요양원? 큰 아들은 당황하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그건 단순히 알아본 거예요. 엄마 편히 모시려고 준비만 해둔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고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진짜 추하다. 나 지금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말했어.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어. 변명하지 말고 이제 뒷일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노려보며 성을 냈습니다. 아니 엄마, 제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이런 때 왜 저런 녀석 말을 듣냐고요. 나는 다 계획이 있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말해봐라. 이게 다 민호가 거짓말하는 거야? 해외로 니들 가족만 싹 다 간다는 것도 이 집 말도 없이 팔아버리고 나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네가 엄마한테 확인을 시켜줘봐. 큰 아들은 머리를 마구 휘집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좀 그냥 알아본 거라고요. 일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방으로 다들 짜증나게 만들어. 민호 이 자식 네가 책임져. 엄마 솔직히 막말로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계속 살 거냐고요. 나는 좀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좋은 방법을 말한 거라고요. 네가 말한 그 세련된 방법이 네 엄마 요양원에 쳐놓고 네 마누라랑 네 자식 챙겨서 해외로 내빼는 거야? 갑자기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겠네. 도장 좀 찍어달라는 둥 살살거릴 땐 언제고 뒤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큰 아들은 이 말에 움찔거리면서도 마땅하게 대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너 말이야. 너는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아픈 네 동생한테까지 신세져가면서 살아놓고 아주 돈이 될 만한 건 싹 다 물고 늘어져야 속이 편하냐? 너는 너 같은 건 이제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나는 이제 너에 대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때 정 씨의 분위기가 평소와 같지 않은 것을 눈치챈 큰 아들은 악을 쓰던 중에 조금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큰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일단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엄마는 당연히 대출 안 해줄 거잖아요. 나 이제 말하는 거지만 아직 사업빚도 있고 그리고 애엄마랑 애들만은 진짜 번듯하게 키우자고 약속했다고요. 너랑 네 마누라랑 네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말년을 그렇게 니들한테 담보 잡혀야 해? 누가 잘 먹고 잘 살지 말래? 니들 힘으로 하면 되잖아. 니들은 남보다도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큰아들은 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우선은 축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이 상황을 포기할 수 없었던지 끝까지 정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절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사람 사업도 잘 안 풀렸고 서울에서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내려와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생각해서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제 와서 저희가 계획한 일들을 다 취소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순서가 뒤바뀐 것도 죄송하고
요양원은 없던 일로 할게요. 저희 나간 뒤에 엄마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민호 저 녀석이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지 몸도 건사하기 힘든 와중에. 하지만 정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울분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너는 네 불쌍한 동생을 찜 다루듯이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자식 둘을 키우면서 어쩜 이렇게 다른지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너무 달라서 희한했다. 자식 하나 살리자고 다른 자식 하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나까지 못 살게 만드는구나. 그때 누군가 벨을 눌렀고 문 앞에는 정 씨의 동네 이웃과 이장님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가서 위임장 도장 찍었던 것 다 없던 일로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다 뺏길 수는 없지. 그리고 용달차도 불러놨어. 니들 짐 갖고 싹 나가라. 이 말에 사색이 된 큰 아들과 며느리는 정 씨를 붙들고 난리가 났지만 이때 현관에 들어선 동네 이웃들이 그들 사이를 헤쳐놓았습니다. 정 씨와 작은 아들은 이 상황을 본인들 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하여 빠져나갈 구멍 없이 기존에 작성했던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큰 아들 부부는 반발이 심했고 몇 번이나 고성이 오갔지만 정 씨는 보통 각오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마다 한쪽 다리를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매만지는 작은 아들을 보니 그저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내가 저 녀석들 다 고소해서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제대로 끝내고 말 거야. 그리하여 결국 큰아들네 가족들은 모든 계획을 실패하고 원점으로 되돌린 채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뭐가 또 미련이 남았는지 큰아들이 정 씨에게 인사라도 하겠다는 걸 정 씨는 등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 순간 우린 이미 남남이 됐어. 부모 자식이고 뭣도 아니야. 나한테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정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뒤 동네 이장님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했고 작은 아들을 불러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호야, 안 그래도 고단한 삶에 엄마랑 형 챙긴다고 매번 고생만 했지. 이제는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엄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도 충분히 일하면서 모았고 이제 그런 건 다 지긋지긋해요. 엄마 쓰고 싶은데 쓰세요. 너 엄마랑 평생 살면서 효도하겠다고 했잖냐? 효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해.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도 그 돈으로 엄마한테 효도하면 되잖아. 네가 번 돈은 너를 위해서 써. 그래야 서로서로 미안할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어. 그리하여 작은 아들은 고민 끝에 정 씨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큰아들은 본인 엄마의 땅을 통해 빚을 갚고 해외로 나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빚이 있었던 와중에 대출금으로 해결도 하고 해외도 나가려고 했던 건데 다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사업도 정리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염치도 모르는 큰아들은 다시금 정 씨 곁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정 씨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차단했습니다. 누구신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전화 끊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작은 아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형. 같이 얽힐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야. 형 인생 열심히 살아. 건강하길 바랄게. 끊어.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이 혼자 고립된 큰아들은 이제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대가는 확실하고 혹독하게 주어졌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던 가정 그리고 본인이 이룬 가정 모든 곳에서 연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작은 아들은 정 씨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노후화된 집을 정리하고 신축 아파트로 옮긴 두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참 좋네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이런 환경에서도 같이 지내보면 좋잖아요. 그래, 민호야.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느낀 게 참 많구나. 그렇게 정 씨 모자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서로 의지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